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이 문제들에 더 집중하거나 덜 집중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조용한 유럽의 어느 마을, 20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한 소년이 교실로 들어와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 아니었다. 그 말에는 리듬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으며 의미도 있었다. 학자들이 그 언어를 해독하려 했을 때 그들은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다. 잊혀진 전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중앙 유럽 어딘가 1800년대 초반쯤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 시기는 이성이 퍼져가던 중에도 미신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던 시대였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언어를 구사하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단편으로 나타났다. 지방 잡지에 스쳐 지나간 언급, 오래된 기록 보관소 속 빛바랜 편지, 더 이상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는 이야기였다. 기록에 따르면 한 아이가 부모를 잃은 후 마을 학교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 아이는 말수가 적고 여리며 소지품도 없었다. 가지고 있던 것은 슬레이트 하나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평온 뿐이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요청에 아이는 유창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와 패턴이었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계속 떠올랐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저주라 여겼다. 역사학자들은 그저 민간 전설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만약 이 전설이 왜곡된 형태의 진실이라면, 200년 동안 반복되며 왜곡된 실제를 가리는 오해였다면, 오래된 교실 속 메아리.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은 들판과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곳은 겨울이 길었고 눈 위로 말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는 곳이었다. 학교는 단칸방 건물이었고 실내에는 석탄 연기와 분필 가루가 가득했다. 새로운 소년을 보고 선생님은 기근이나 전쟁으로 떠돌다 온 또 다른 아이겠거니 생각했다. 조용하고 겁 많고 위로가 필요한 고아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교사로서 받은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소녀는 고개를 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어도 헝가리어도 라틴어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흘러가고 딸깍이며 마치 문법을 지닌 음악처럼 음색이 변했다. 처음엔 웃던 아이들도 곧 조용해졌다. 선생님의 손조차 듣는 동안 떨렸다고 한다.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의 신부와 상인, 학자가 불려왔다. 그들 모두 아이의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는 신성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악마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기다리는 듯한 인내심 가득한 태도였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전설은 사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준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언어를 마주할 때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단지 알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무지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언어인가 환상인가? 모든 전설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묻는 것은 이렇다. 정말로 지구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언어를 누군가가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신화에서 벗어나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19세기 초 유럽은 분류에 집착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생물을 이름 붙이고 두개골을 측정하며 무엇보다 언어를 분류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비교 언어학의 여명이었고 프란츠 보프와 빌헬름 폰 훔볼트 같은 학자들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 그리스어, 현대어들을 연결하는 언어 계보를 처음으로 알아차린 시기였다. 그 깔끔한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광기나 신의 수수께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한 실제 사례도 존재했다. 1798년 프랑스 의사들은 숲속에서 발견된 야생소년 아베롱의 빅토르를 연구했는데 그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만 냈다. 이후 1970년대 미국 연구자들은 진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13해 동안 언어 없이 갇혀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인간 소통의 연약함이었다.
고립되거나 충격을 받거나 침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말을 하려 할 때 새로운 리듬과 패턴, 심지어 원시 문법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훈련되지 않은 귀에는 그것이 외계의 언어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수수께끼 같은 소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사람들이 그날 들은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아니라 이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연결을 향한 절박한 인간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의미를 향한 탐색,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 학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면 그것은 지식의 흐름이 독특했던 시점에 도착했을 것이다. 1800년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유럽은 모든 수수께끼가 측정되고 지도에 표시되며 명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언어만큼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 언어는 인간이 결코 완전히 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당시 언어학자들은 야콥 그림이나 라스무스 라스크 같은 인물들로 그들은 단어의 계보를 추적하는 거대한 도표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음절의 조상이 있었다. 그렇기에 어느 언어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 소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일종의 존재론적 위기를 맞이했다. 과연 기원이 없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 기록이 없는 의미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도구는 한계가 있었다. 녹음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주변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는 드물었다. 가난하거나 유랑하는 배경의 아이는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기이한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종종 신화로 둔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살아남는 방식은 언제나 같다. 기록 보관 소속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던 순간과 그 틈을 인간의 두려움이 채웠던 순간을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는다. 진실의 속삭임. 이 전설의 여러 버전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결말이 하나 있다. 소년의 이상한 말을 알아듣는다고 주장한 한 로마 여행자의 등장이다. 후에 전해진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남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새로운 언어가 아니야. 우리말이야. 그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19세기 유럽 전역에서 로마 사람들, 외부인들에게는 흔히 집시라고 불리던 이들은 수세기에 걸친 이주 속에서 형성된 인도계 뿌리의 언어, 로마니어의 다양한 방언들을 구사했다. 굴러가는 자음과 리듬감 있는 문장을 접해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에게 로마니어는 얼마든지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그리고 편견이 뿌리 깊던 그 시대에 이 언어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는 거의 없었다. 현대 언어학은 당시 학자들이 놓친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다. 로마니어는 산스크리트어와 힌디어와 연결된 정통 인도유럽계 언어이며 비밀 암호도 즉흥 발명품도 아니다. 로마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언어는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슬라브어의 영향을 흡수했다. 외부인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렸던 그 말은 사실 역사가 외면했던 한 민족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전설의 마지막 반전, 소년의 존재할 수 없는 언어가 단지 로마니어였다는 결말. 은유적으로 더욱 진실에 가깝다. 그 낯선 말은 기적도 광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지가 어떻게 타인의 정체성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때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서 신비가 살아남는다. 신화와 기억 사이에서 이런 전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 이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생겨나는 침묵을 어떻게든 메우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 사항은 흐려진다. 소년은 이름 없는 존재가 되고 마을은 국경을 넘어 변하고 언어는 더욱 낯설어진다. 각 세대는 그 이야기를 자기 시대의 두려움에 맞춰 다시 만든다. 민속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문화적 반향이라 부른다. 이야기가 진실이라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남는 것이다. 이 경우 말도 안 되는 언어를 말한 소년에 대한 전설은 그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19세기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언어는 자기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두려운 상상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인류가 듣기를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한다. 역사를 통틀어 침묵과 오해는 평범한 사람들을 신화로 바꿔놓았다.
예언자로 오해받은 아이들, 영혼이라 낙인 찍힌 낯선 이들, 상징으로 오독된 생존자들. 경이와 공포의 경계는 아주 얇고 이런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 안에서 살아남는다. 그 소년의 언어가 실제였든 상상이었든 그것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 신비란 대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억.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목소리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잊혀진 언어를 말한 그 소년에 대한 전설은 기적이나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에 대한 이야기다. 들리지 않았던 언어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모든 침묵은 말한다. 신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이해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외침이라고